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 박승희입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관훈 토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모셨습니다. 김 후보의 양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5대 총선에서 경기도 부천 소사에 출마해 당선한 뒤 연속 3선을 하셨습니다. 2006년과 2010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당선했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김 후보의 기조연설을 먼저 듣겠습니다. 기조연설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입니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우리 관훈클럽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관훈클럽 박승희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서울시장을 뽑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서울은 북한 핵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핵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대신 우리 민족끼리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저는 수도 서울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북한 핵의 위협에서 수도 서울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도 이전, 수도 분할을 꼭 막아내겠습니다. 서울은 600년 한반도의 수도이자 한강의 기적을 주도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도, 베이징, 도쿄와 경쟁하는 동북아시아 번영의 중심입니다. 남북 통일의 수도로서 갖춰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 도시 또한 주춤하면 금세 뒤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어 도시 경쟁력 전망치가 10위에서 38위로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가장 오랫동안 서울을 정체 퇴보시킨 시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교통지옥, 주택대란, 미세먼지 등 시급히 해결을 했어야 할 과제를 무능과 탁상행정으로 방치하고 악화시켰습니다. 무능과 탁상행정으로 미세먼지는 악화되고 단 사흘 만에 150억 원의 혈세만 날렸습니다. 토목을 죄악시하고 SOC 도시 인프라를 경시해 교통지옥 출퇴근 전쟁을 수수방관했습니다. 월드컵 대교 하나 건설하는데 10년이 더 걸립니다. 집 짓고 이사할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아 서울역 바로 옆 시내 한복판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실정입니다. 뉴욕, 도쿄 등 세계 대도시 대비 생활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반기업 친민노총 정책으로 있는 일자리도 없앴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를 지하화, 2층화해서 뻥 뚫리는 서울교통 만들겠습니다. 강북, 강남에 새로운 GTX 만들어 출퇴근 시간을 30분 줄여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30% 줄여서 시민 여러분의 마스크를 벗겨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점령군 인사를 근절하겠습니다. 좌파 시민단체 출신 6층 마피아가 휘두르는 서울을 시민의 서울로 되돌리겠습니다. 전국 최하위권 16위 서울시 공직청렴도를 전국 1위로 만들겠습니다. 취임 첫날 규제투성이 재개발 재건축 허가하겠습니다. 1960년대 도시 보존하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이 아니라 서울의 스카이라인,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강남북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사회주의식 하향평준화, 포퓰리즘이 아닌 자유의 경쟁력으로
서울의 성장 동력을 되찾겠습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 수도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수도 이전과 수도 분할에 맞서 수도 서울을 지켜내겠습니다. 시장을 바꿔야 서울이 바뀝니다. 언제나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토론회 전에 김 후보 측에 기조연설을 5분 좀 부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4분 58초 걸렸습니다. 관훈 토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토론도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전국부 신선종 차장님입니다. 경향신문 이중근 논설위원입니다. 한국일보 김정곤 논설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훈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중간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토론회 중간중간에 사회자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패널 질문에 앞서서 사회자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그 한반도 운명을 둘러싼 외교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북미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그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그 회담, 협상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 김 후보께서는 그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상으로 중요한 세계사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정말로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변한 게 없다. 아직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습 독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그러면 미국이 하는 비핵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비핵화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비핵화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남북회담도 의미 있는 과정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비핵화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제가 또 서울은 더더구나 여러 가지 핵의 공격으로부터 제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핵이 만약 용산 미군 기지에 떨어졌을 때 시뮬레이션도 누구나 보실 수 있을 만큼 끔찍한 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남북회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핵 폐기를,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은 이 핵 폐기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이상으로 우리는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생사의 문제, 목숨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2차 정상회담도 핵 폐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핵 폐기를 위하여, 핵 폐기에 집중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거 1992년도의 선언이나 2005년 선언에 비해서도 진전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맹이가 없는 핵심이 빠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만남 자체는 소중한 것이고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비핵화의 자세한 방법론이나 아니면은 단계 이런 것들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한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 건데, 김 후보께서는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특히 북미 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그 부분을 비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의 생명과 이 국토를 지키고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룩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세계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영토와 또 자유, 통일을 이룩할 책임이 가장 큰 분, 헌법에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분이 그 핵폐기에 대한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자나 깨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핵폐기를 가장 앞장서서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언제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협상의 전술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만큼은 협상의 전술 이상으로 확고한 국민적 의지, 국민의 염원,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자나 깨나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가 핵폐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이 알아서 안 하겠느냐, 뭐 본인은 말 안 해도 좀 중재자 역할 비슷하게 하면 된다. 이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인질로 잡힌 3명을 구출했잖아요. 우리는 몇 명이 잡혀가는지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북한 UN 한국인권사무소 시네폴슨 국회에서 이야기한 분 516명입니다. 그 전쟁 이후에 지금 납북자가요. 그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송환을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유를 찾아서 온 탈북자까지도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것처럼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니까 경악스러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핵폐기와 바로 북한 인권, 개혁, 개방이 우리의 주요한 과제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패널들 질문에서 추가로 또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럼 패널들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울시장 후보시기 때문에 그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종 차장께서 먼저 정책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첫 정책 관련 질문은 대심도 강력급행열차 철도인 GTX입니다. 네. 기존설에서도 언급하셨는데요.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인 2009년에 처음 제안하셨죠. 그래서 더 자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당시 제안한 A, B, C 등 3개 노선 중에 A 노선만 3조 3,641억 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고 8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2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김 후보는 서울 강북권, 남북권 GTX를 추가로 신설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민자 유치로 하면 이용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코레일 구간인 서울 행신 요금이 8,400원입니다. 민자인 강력 급행철도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시민 부담이 큰 문제는 시민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뭐 그야말로 서울시의 아주 획기적인 교통 대책, 도로 철도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소요 재원에 대해서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저는 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그 철도 전문가, 도로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교통 전문가, 토목 전문가, 각종 건설 회사, 시당국 다 논의를 거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GTX 자체도 이미 뭐 10년 이상 동안 이게 숙성된 겁니다. 그래서 A, B, C 노선 모두가 국가 철도 계획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저는 빨리 해내겠다는 것이고 제가 따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국가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가 추가한 것이 강북권 GTX, 남북권 GTX, 그리고 지하철 3, 4호선 급행화, 지하철 9호선 팔량 편성, 그 다음에 경의 중앙선 지하화,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서도 올림픽 대로 지하화, 경부 간선도로, 양재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지하화,
동작 과천 지하화,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강변 북로의 지하화, 서부 간선도로 연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총 소요 예산을 제가 뽑아보니까 18개 사업에 31조가 들어갑니다. 31조 중에 국비가 한 6조 들어가고요. 서울시가 4조 들어갑니다. 민자가 21조 들어갑니다. 그 민자는 각 회사별로 제가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민자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민자가 제안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회사별로. 그래서 서울시 예산은 4조가 들어가는데요. 이 4조는 1년에 서울시 예산이 지금 31조인데 해마다 2조씩 서울시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년간 4조를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이게 또 4년 만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지금 현재의 시장이 교통이 좀 막히는 것이 뭐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 토목 자체는 안 좋은 거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게 서울이 교통이 이렇지. 저는 서울시가 뉴욕이나 동경이나 북경 어느 곳보다도 교통이 편리하고 아주 신속하게 각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교통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그 답변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 제안하신 ABC 3개 노선 이 다음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민자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는 이제 집권 여당의 지사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받아줬던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하는데요. 지금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야당 시장으로서 과연 추진이 가능하실까요? 교통은 여야가 별로 없습니다. 뭐 야당이라고 해서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여당은 또 걸어 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은 여야 구분이 없고 교통이 바로 복지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교통은 마치 토목이다. 토목은 나쁜 것이다. 저는 교통은 복지다. 왜? 시간을 줄여드리기 때문에, 쾌적함을 드리기 때문에, 출퇴근이 편하고 혼잡도가 떨어지고 빨리 도착한다면 나머지 시간을 자기의 여유 시간, 여가 시간, 행복하게 또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에도 지금 뭐 지하철 9호선 박원순 시장이 잘못해가지고 혼잡도 200%입니다. 그것보다는 혼잡도가 낮춰지면은 그 자체가 복지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그 교통복지 문제를 또 말씀하셔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 중에 대중교통요금 무료 구간 운영이 있습니다. 사대문안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사대문 밖에서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이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계속 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대문 밖에서 타고 오다가 무료 버스나 지하철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환승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 변경을 해서 이 변경이 가능한 건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건지 이런 것들 다 검토하셨는지. 그거는 전문 기술자들이 다 해놨고요. 다른 나라도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얼마나 이 편리하냐 하면은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를 제가 경기도에서 또 처음 했는데 카드를 찍으면 이게 어느 역에서 내린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리는지 다음에 어디에 탔는지 이 모든 것이 기록되는데 이 전체 망 관리를 하는 데서 사대문 안 역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그 몇 정거장을 가다가 내려서 무슨 교통으로 환승했는지가 전부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빅데이터 자체가 다 됩니다. 근데 이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관리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망 자체가 아주 잘 돼 있고 통신, 무선 통신 지금 뭐 LTE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혼란이나 이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거는 별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BIS 버스 정보 시스템 보면요. 어디에서 언제 몇 분 뒤에 다음 몇 번 차가 어디까지 오고 있고 언제 도착하는지가 다 정거장마다 다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그 우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책을
떠나서 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에서 3선 국회의원 하셨고요. 네. 경기지사 재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에 대구 수성갑이 출마하셨습니다. 네.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는 뼈를 묻겠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또 출마하셨습니다. 정치가는 현실적으로 상황에 따라 행보하지만 김 후보의 이런 이력은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자리만 있으면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제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대구를 왜 갔느냐, 뭐 우리 주호영 의원도 와 계십니다만은 주호영 의원이 그때 제일 강력하게 처음부터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뭐 처음에 안 간다 그랬는데 당에 여러 가지 후보가 마땅치 않다 해서 갔습니다만은 가서 뛰면서 정치인으로 당연히 뼈를 묻겠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낙선하고 또 서울시장으로 이번에 나오니까 좀 모양이 그렇게 된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치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뼈를 묻을 형편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면 그럼 홍 대표의 요청이 더 컸던 겁니까? 아니면 김 후보님의 의지가 더 컸던 겁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을 출마하게 된 거는 홍 대표가 이야기하시기 전에 서울시에 여기 김선동 의원도 와 계십니다. 서울시의 당협위원장님들 또 서울 시민들의 요청이 첫째 컸고요. 나중에 이런 여러 부분이 또 홍 대표한테도 전달이 돼서 마지막에 결정 자체는 홍준표 대표와 우리 당 최고위원회 이런 공천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신 차장 질문 중에서 이 중요한 거 답변이 좀 생략된 것 같은데 그 GTX 관련해서요. 서울에서부터 행신 요금 지금 행신까지의 코레일 구간 요금이 지금 8,400원인데 아까 쭉 예산 소요를 말씀하시면서 민자로 한 21조 정도 투입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SOC 합쳐서요. 민자의 그 단점은 뭐냐면은 민자로 건설될 경우에 부담이 이용객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서울 시민들이나 아니면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 이 GTX를 이용할 때 너무 요금 부담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민자가 요금 부담이 조금 큰 것 같지만 지금 보면은 SRT와 KTX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또 민자입니다. 이 지하철은 9호선이 민자입니다. 그 민자가 꼭 더 비싸냐, 비싼 만큼 값을 하느냐, 또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할 거냐, 세금은 안 내고 나중에 요금을 이용자 요금을 조금 더 부담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 판단이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능컨대 민자가 매우 효율적이고 사업 기간도 짧아지고 국민들이 이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세금을 계속 올려가는 것보다는 이용자가 그만큼 부담하는 것이 정의롭기도 한 거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많은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 재정으로 보조를 해줄 것이냐. 그 점에서는 보조 비율이 또 민자로 하더라도 다 민자가 아니라 보조 비율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민자는 나쁘다. 민자는 요금이 많다. 그리고 관에서 하면은 공무원이 다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러다가 망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무원이 하니까 우선에 서비스가 떨어집니다. 뭐 안 하려고 합니다. 낙후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공공의 폐단을 극복하는데 일정한 정도 민자도 자극을 줄 수 있고 약간의 경쟁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님 제가 잠시만 수서 동탄 SRT와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정부가 서울시가 한 겁니다. 기반 시설은 민자가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이 낮게 책정된 것이지. 수서 동탄은 민자로 제한됐지만 정부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그렇게 처음에 됐었지만 A 노선 수서 동탄 노선은 민자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삼성 고양시 킨텍스까지가 A 노선으로 다시 바뀐 거 아닙니까? 처음 제안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예. 예. 그런데 수서 동탄은 뭐 아시다시피 동탄
단지가요, 동탄의 주거단지가 신도시 한 1,000만 평 넘습니다. 그 엄청난 주거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입주자들이 교통 개선 부담금으로 그 일정하게 낸 것이 또 1조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국고도 일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모든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줘 보십시오. 다음은 이중근 의원께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 후보께서 이번 역점을 두고 제기하신 공약이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폐지입니다. 그대로 당선돼서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야말로 서울시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총 사업 기간 절반으로 단축, 거기에 또 재건축 대상 지역 그 주민은 이 환영을 하겠지만 가뜩이나 오르는 집값, 전세값 폭등은 이렇게 크게 부추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하겠다고 하셨고, 이종구 의원 통해서 뭐 벌써 조치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하지만 헌재는 이미 여러 차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해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부동산 투기 근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양립이 가능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부동산 자체도 사유재산이다. 그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된다. 집이 없는 자를 쇠빵살이 하는데, 저는 쇠빵살이 오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쇠 사는 사람의 서러움, 바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의 서러움은 어떤 미사역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그 소유와 그 집을 좋게 지어보겠다, 이것은 존중돼야 되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범죄시합니다. 부동산을 한 채가 아니고 왜 두 채를 가지느냐, 왜 여러 채를 가지느냐, 부동산을 왜 그냥 살지. 서울 역 앞에 가보십시오. 화장실도 푸세식에다가 연탄을 아직 되는데 연탄 리어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빈집을 계속 보존한다고 박원순 시장이 하는데, 거기 제가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이 거기 와서 같이 살자. 자기는 안 살아요. 자기는 강남에 살고 좋은 데 가서 다 살면서 남들 보고 거기 살아라 그러고 일체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주고 보존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이거는 원래의 기본적인 사유재산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개인이 재산이라고는 딱 그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 한 채를 더 좋게 지어서 또 가치를 높여보겠다. 그게 왜 범죄시 돼야 됩니까? 그걸 중과세를 때리고 그걸 못하게 막고 그 사람들을 범죄시하는 이런 것은 잘못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층수도 저는 높여줘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은 그만큼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면 전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환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서울시도 많고 우리나라야 세계에서 가장 축적된 도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가 많고 행정 또한 확고합니다.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 주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무척 그 개인의 욕망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도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존중을 해줘야 될까요? 그거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저는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심지어 정갈 데가 없으면 동사무소를 정개축을 해서라도 그 위에라도 저는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층에 가고 안 되면 시청이라도 내드려서 장애인들과 약자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청에 바로 맞벌이 부부나 탈북자 아이들이든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그 무한돌봄 사무소를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을 위한 그걸 만들었는데 공무원의 집무 공간을 줄여서라도 그 어려운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볼 수 있도록 전부 개조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정장애인들이 갈 수 데가 없다면 청와대로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한 보호 이거는 저는 확고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그 아픔을 알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는 죄송스럽지만 관훈 토론회에서는 그 박수 중간에 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넘어갔는데 앞으로 박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장의 실패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으로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공약 홍보로 가버리셨는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얘기입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5만 가구, 그다음에 청년 임대주택 5만,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 등 해서 35만 가구를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청년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평짜리 빈민 아파트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데 이건 또 어느 정도 또 시장에 대한 개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모순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과거 경기지사 시절 2013년으로 좀 2월쯤으로 되던데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보금자리 주택 70%를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좀 생각이 바뀐 건가요? 이 점은 35만 가구는 박원순 시장 후보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다른 후보하고 이 점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보금자리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특정 지역의 임대주택을 모자리 붙듯이 그냥 쏟아붓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슬럼화도 되고 그래서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이 일정한 정도 믹스, 섞여서 사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 한 거와 소형 평수만 몰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이런데 저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너무 한 군데에 해버리면 그 도시의 재정도 어려워지고 또 그 주민들도 그 동네에 산다 그러면 다 위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돌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나는 멋있게 우리끼리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약간 멀리 나가서 미국도 그렇잖아요. 멀리 나가서 자기 집 별장처럼 짓고 사는 거야 그건 또 자유 아닙니까? 그러나 아파트라든지 집단 공동 주거는 가능하면은 상당히 어우러져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재개발 정책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아우르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아까 도로도 지하화하고 GTX도 건설하고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도 짓고 이런다면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가 이게 공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김 후보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 도지사 시절도 환경지사를 자임하셨고 지금 이번에 다시 또 환경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규제를 다 풀고 그런다면은
녹지에 대한 보호 대책은 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한 것은 제가 뭐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이 대한민국 지도 전체를 놓고 보시면 그린 벨트에 그린은 없고 무허가 공장이나 불법 가건물만 난립한 쓰레기 벨트, 불법 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벨트라 하더라도 그 등급이 다 있습니다. 녹지가 보존된 그린 벨트도 있고 또 완전히 훼손돼서 이 그린이 아니라 쓰레기 벨트인데 그린 벨트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가지고요. 그 조사 결과 보존 가치가 있는 거는 철저히 보존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데 그린벨트라는 이런 말에 쓰레기만 계속 방치되고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불법이 자행되는 이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깨끗한 친환경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방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서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 방치를 위주로 합니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도시든지 간에 지금 동경을 보십시오.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북경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우리 서울은 7년 동안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그럼 뭘 했느냐 이죠. 월드컵 대회도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다 취소하고 뭐 도로도 막히고 그러면 어디로 가자는 거냐.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 하는 거는 그 푸세식 화장실에 연탄 가스 중독이 걸려서 못 사는 이런 거를 보존해야 되겠다. 저는 보존할 필요가 없고 서울역 같은 데는 거기에 록봉기 이상으로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KTX 역 내리면 앞으로 통일도 되고 이러면 만주에서 온 사람들, 북한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기가 막힌 고층 빌딩 속에서 거기에서 미술관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호텔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한 층에서 록봉기 가보시면 얼마나 잘 나요. 그래서 초고층 빌딩을 개발하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속에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그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린이 그렇게 필요하면 벽 자체에 그린월로 해가지고 벽 자체에다가 많은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새로운 농업 기술이 도시농업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초고층 빌딩의 기술력과 그리고 농업 기술력과 또 문화예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다 없는 것처럼 해놓고 옛날식 전쟁 직후의 피난민 시절을 보존하고 살아가자. 그게 친환경이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녹지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녹지는요.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서울 광장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의 광장 같은 데 이런 데도 다 나무를 더 심고 서울 시내 곳곳에 나무를 더 심어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린월, 그린파크, 그린빌딩 이것이 미세먼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미세먼지 부분에서 공약을 많이 해놨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숲으로 그리고 겨울에도 살 수 있는 나무는 어떤 종인지 이것도 원예 기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은 세계 10위권 이내에 발달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확실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도 후보님의 그 과거와 현재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그 운동권의 대표 인물에서 제도권 정치로 들어와서 3선 국회의원 그다음에 조지사도 재선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아까도 남북 문제 또 현 정부에 대한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미 동맹 강화 대신 우리 민족끼리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민족끼리 얘기는 용어 자체는 그렇지만 다른 말로 치환하면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했던 자주 평화 통일에 그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일부 진보 진영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김 후보는 그 노동운동을 하신 것이 가장 큰
경력으로 삼고 계신데 그 노동운동은 지금 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는 또 노동귀족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견해 동의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는 좋죠. 저도 우리 민족끼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느냐, 또는 북한 2,500만의 주민들의 3대 세습 독재자로서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고 하는 이런 독재자냐? 저는 3대 세습 독재자고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 민족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의 2,500만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선출된 어떤 정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자입니다. 저는 뭐 지지는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통성에 대해서는 뭐 부정을 하지 않고 다들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김정은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러나 또한 대화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제가 왜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 그러냐? 저는 민노총만 반대하지. 아직도 한국노총에 제가 고문입니다. 저 금속노조 출신입니다. 한국노총은 굉장히 건전한 노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제가 했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 혁명, 폭력 혁명에 의한 노동 해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노조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현대자동차 같은 데 제일 잘 살고 연봉이 억대에 육박하는 그런 민주노총의 최상층부가 계속 파업을 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노동조합, 민노총 자체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 뭐 제 아내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우리 부부가 다 노조고, 제 형님도 또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다 우리 집안이 다 노조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 복지를 위한 건전한 노조라야지 우리 사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체를 얻고 자유기업을 뒤집어 엎고 자본가를 다 타도해야만 해방이 된다. 이런 생각에는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을 만들 당시에 쉽게 말하면은 그 단위 사업장이나 아니 특정한 그 복지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적인 그 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방침은 지금 와서는 오류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정치 활동은 필요한데 폭력 혁명으로 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재헌의회 운동이든지 제가 뭐 감옥 간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그런 게 있는데 요지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그 사고를 가지는 노조든지 어떤 단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체제 내에서 노동자 권익 옹호는 좋다. 그건 저는 적극 지지하고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도 전국에서 늘 8년 내내 노사협조, 노사협력, 노조를 가장 잘 도와주고 그 물어보시오. 다 잘한다 그러지. 그래서 대상을 대통령상도 계속 받았습니다. 저는 노사관계의 평화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근본 체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그런 투쟁을 하는 것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 질문하시죠. 네. 저도 공약부터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조연설하실 때도 보니까 미세먼지 공약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공약 중에 보니까 살수차 이용해가지고 정화하시겠다. 그리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콘덴싱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그리고 살수차 이용해가지고 정화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벌써 살수차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고 콘덴싱도 광동구에서 아마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책들을 공약에 넣은 건 급하게 출마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급하게 공약에다 짜깁기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이제 경쟁하시면서 싸우면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이거 좀 모순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덴싱 보일러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남양주든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럼 박 시장이 왜 김문수 하는 걸 따라가는데 이런 시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컨덴싱 보일러나 살수차나 이런 것들, 살수차 있죠? 물, 비가 오면은 미세먼지가 줄잖아요. 물은 미세먼지를 잡는 가장 값싸고 확실한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박원순 시장이 하지 않느냐,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잡는다고 광화문에 사람들 모아놓고 토론회 하거나 이거 안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공짜로 뭐 지하철 타라, 버스 공짜로 태워주고 3일 만에 150억 쓴다. 저 안 따라갑니다. 옳은 거는 해야 되고 박 시장 한 것 옳은 거는 당연히 하고 또 그 박 시장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과학에 의해서 또 보편적인 경험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잡는 거 하는데 저는 다만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서울 시내 환경이 쓰레기 천지고 지금 안 됩니다. 환경을 개선해서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벗겨드리기 위해서 예산 200, 지금 2조 예산을 4조 예산으로 환경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덴싱 보일러도 모든 새로운 빌딩에 다 새로 쓰게 하고 또 노후된 빌딩에도 교체할 때는 그렇게 좀 비싸지만은 좋은 것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잡겠다. 살수차도 뭐 1000대 이상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도로에도 물을 다 이렇게 자동으로 분사할 수 있는 분수 장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겠다. 나무도 더 심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써서 서울시가 마스크 쓰는 국민만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미세먼지 측정 자체도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서울시청 뭐 3층, 4층 이렇게 19m, 20m 높이에서 측정하니까 도로를 걸어가거나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거나 또는 지하상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미세먼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장 미세먼지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취약한 데 대해서는 집중적인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인간의 코 높이, 이 코 있는데 1.5m 높이로 다 바꾸겠습니다. 뭐 지금 있는 건 두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KT에서 개발한 새로운 미세먼지 측정 장치, 뭐 아주 값싸고 획기적인 방법이 많이 IoT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환경관리 국가기술 기사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기사입니다. 국회에서 환경위원을 국회의원 10년 동안 6년을 환경위원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8년 동안 팔당 물을 1급수로 바꾸고 환경 분야에서도 제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대기, 뭐 미세먼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과 저의 역량 플러스 많은 전문가들,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확실히 서울이 깨끗한 서울로 바꿔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은 좀 많으나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후보께서 서민 생활비 절감 대책도 뭐 1, 2, 3로 내셨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아까 그 교통 대책 공약, 교통 관련 공약 질문하고는 조금 겹치지는 않지만 서울 시내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중교통 정기권, 이른바 서울 패스 이것도 이제 대책으로 내놓으셨던데 그 도입해가지고 교통비 한 20% 줄이시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결국은 이걸 여기서 새는 여기서 들어와야 될 수입이 좀 그 부족분이 생기는데 지금 당장 서울 지하철 공사만 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지금 적자가 3,400억 되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그러면 이러면 적자만 확대하는 이게 선심성 공약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이제 우리나라의 교통카드가 너무 종류가 단조롭습니다. 뭐 한 달에 뭐 쓰는 정기권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아니라 몇 회까지 무제한으로 쓰는 것, 구간별로 또 종류별로 다양한
패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럽 같은 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패스를 다양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내가 행상을 한다. 그래서 지하철을 자주 타야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수십 번을 타는 그런 사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아주 사기해서 그런 사람은 한 50% 이상 절감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절감이 그렇게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평균 한 20% 절감하려고 하는데 다만 대중교통을 많이 쓰고 특히 지하철을 많이 사용할수록 나머지 미세먼지를 잡는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오는 사회적 코스트 같은 걸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꼭 적자를 늘리지 않겠냐 하는데 대중교통 자체에서는 적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대중교통에 지원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정 전체 31조를 쓰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총괄 지휘자로서 이 콘덕터로서 제가 어느 부분을 바이올린을 더 세게 연주해야 될지 어디를 뭐 드럼을 할 건지 이런 걸 제때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력하고 행정을 존중해서 하모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정치 관련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가 최근에 그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4년은 좀 과하다.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이게 모두 정치 보복이다. 이런 그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012년 대선 그때 경선 과정에서는 우리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독재자의 딸이다. 그래서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뭐 저는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탄핵될 때 뭐 그 정윤회하고 미래가 있었다, 최태민이 구술했다는 등 뭐 최순실이 숨겨놓은 재산이 뭐 30조가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뭐 사실이 아니잖아요. 상당한 거짓 선동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다 지금 구속돼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살아있는 사람은 다 구속되고 아니면 비명으로 다 돌아가시고 이런 것은 불행한 역사다. 반면에 김정은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여론조사가 70% 이상이 괜찮다고 보고 있는 국민이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악하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래도 되느냐?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살은 사람 다 감옥 보내놓고 김정은은 아주 끌어안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쇼크를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저는 다른 어떤 이념을 떠나서 과연 이거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느냐? 이게 정상이냐? 저는 묻고 싶어요. 아까 토론회 중에 김 후보께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전에 국회의원 활동을 하실 때 의회 민주주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셨다 패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규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은 그 탄핵 과정 속에는 지금 현재의 여권 정치 성향의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사실은 지금의 야당도 참여하는 그 국정조사도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본회의 표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현재 같은 당에 계시는 분이 탄핵 소추위원으로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를 밟아서 탄핵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모두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다면은 이건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죠. 서로 갈등했죠. 그리고 전화도 서로 안 하고 지금 이제 불통이죠. 그런 점들이 이런 큰 불행을 자초한 점이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당이 잘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책임이 많고 첫 번째 책임은 우리 당 내부의 두 지도자의 분열 그리고 서로 반목, 불통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루고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또 감옥 가 계시는 것도 그런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이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친박 진입 그런 걸 아니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 특히 지도자들은 사소한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대동단결, 정말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이 살아갈 길이 없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되겠다. 자유기업을 지켜줘야 된다. 기업을 다 이렇게 잡아놓고 다 이렇게 기업을 괴롭혀서는 경제가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점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서로 뭉쳐야 되는데 다만 이 과정에 거짓 선동도 상당히 많았고 또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국회를 둘러싸고 탄핵 안 하면은 너희들 끝날 줄 알아라 이렇게 나중의 위력으로 홍위병식으로 협박을 하고 위화를 하고 언론 이걸 과장보도하고 생중계를 하고 그런 점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무조건 박근혜 자문하고 이명박이 다 자문했다. 그리고 국정원장 3명 다 댓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국정원장 3명을 다 댓글로 보냈으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다 나오고 이러면 또 다 또 감옥 보내야 돼.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중간에 끌어내려서 감옥 보내고 또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뭐 누가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왔잖아요. 이분들도 존중하고 나는 국립현충원에 가더라도 다른 분들만 제가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꼭 참배를 합니다. 우리 당은 아니지만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저는 다 참배를 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도리지. 어떻게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심지어는 올해가 1970주년 우리 건국 70주년인데 건국 자체도 부정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갑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건국을 70주년이 아니면 언제 건국했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탄핵이 그 법적 절차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법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법이 다 잘 됐다. 저도 감옥을 살아봤잖아요. 저도 감옥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형량과 형벌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은 다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재판에 불복이 있기 때문에 재심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과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이런 과정이나 국정원장을 3명 다 잡아넣는다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지켜내야 되겠다. 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회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책 관련한 패널들 질문을 마치고 이 정치 현황이라든지 유권자들이 궁금하시는 정치적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회자가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김 후보 유세하는 사진을 보면은 그 흰색 잠바에 유세 잠바에 자유한국당 표시가 보일 듯 말 듯 있고 서울시장 김문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이 공식적인 그 유세복은 아마 붉은색 옷인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당과 다른 컨셉으로 선거를 치르시는 건지? 당의 공식 유세복이 2가지인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흰색입니다. 저는 그 중에 흰 것을 입을 때도 있고 빨간 것도 입을 때가 있는데 둘 다가 당의 공식 유세복입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입은 거는 당과 다른 어떤 컨셉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개인 기호입니까? 그 둘 중에 뭐 골라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입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꼭 빨간 옷을 입으시던데. 개인 취향도 좀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부 패널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이중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하실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당대당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안 되지만 개인 단일화는 된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셨고 마침 또 오늘 보니까 대전 충북에서는 구체적으로 단일화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김 후보가 이거를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한 그런 떠보기식 제안 아니냐 하는 얘기 있는데 정말 단일화할 의지, 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이 박원순 7년 지겹다. 또 어떻게 한번 이겨봐라. 보니까 둘이 나와서 되겠냐. 하나 합쳐라. 이런 열망을 받아서 언론인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스무고개식으로 집요하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저도 우리 안철수 후보가 속한 바른미래당 그 당의 유승민 후보하고 제가 당을 같이 했고 자기 아버지도 우리 당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같이 하는 게 좋은데 다 나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같은 당에 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대표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하고 또 박원순 시장을 7년 전에 당선시킨 분인데 계속 단일화하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할 점이 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폭주, 단독적으로 여러 가지 나가는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이 자기들 나름대로 단합된 목소리와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저는 야권 통합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늘.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야당으로서 구심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김문수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들어갈 거면 그냥 들어가지. 왜 자꾸 단일화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제 뜻하고 상당히 좀 다르게 보도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계속 제가 단일화를 이야기를 아무리 기자들이 물으시더라도 거기에 대답하면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또 다른 쪽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능성을 제로라고 저 플로어에 있는 기자들이 써도 되겠습니까? 제로라는 것은 정치에서는 잘 안 얻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은 이제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이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다른 제 의도와 다르게 또 상대 제 단일화 한다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제가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이게 상당히 오해가 일어나고 이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기사가 굉장히 좀 중요할 이렇게 보도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이 자리에서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조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살짝 조건을 거셨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 부분 얘기하셨는데 진짜 조건 없이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김 후보님이 아닌 그분 안 후보가 돼도 수용하실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건 이제 안 하는 말 안 하겠다는데 이제 그걸 가정법을 가지고 물었는데 이게 이제 답을 해버리면은 가정법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관둔다 그러더라 이렇게 또 되고 한쪽에서는 자신 없으니까 관두겠지 이런 식으로
오해 내지는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단일화 관련해서는 저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물론 안 하겠지 그러니까요.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김문수가 그만두는 단일화는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누가 저는 누구 보고 관두라는 이야기도 안 해봤는데 그러나 제 말씀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당 전체가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선거에서만이 아니라 각종 정책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기업, 자유언론을 중시하는 이 자유의 대연대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그중에 안철수 후보가 속한 바른미래당도 포함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단일화의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는 안철수 후보한테 공을 넘기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대답을 하면 진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 대답이 그러니까 굉장히 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오더라니까요. 어떻게?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냐고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 없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데 그 오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왜 오해를 하십니까? 이런 물어볼 수도 없고 조금 어려워요. 지금 지지율이 2위를 놓고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인데 그건 뭐 후보끼리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치적인 이 공세로.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의견을 쭉 들어보고 출처별로 쭉 봤어요. 그 2등은 분명히 접니다. 그런데 저는 2등 하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저는 1등을 하려고 나왔지 제가 2등 하려고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도 해봤지 않습니까? 이거 뭐 서울시장을 전혀 안 해봤는 이런 사람 같으면 행정 경험을 하면 샀겠다는데 저는 그런 취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1등 안 하는 그런 여론조사에 뭐 연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2등이다 이러니까 뭐 2등이냐 이런데 여론조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죠.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상 엎치락뒤치락하게 나오지만 사실 투표함을 다 열어보면은 제가 확실한 2등 이상 1등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뭐 이게 엎치락뒤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여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만, 엎치락뒤치락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지금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을 들어보면은 단일화가 되더라도 2위로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 2위로 단일화돼야 된다 이런 의미신가요? 글쎄 뭐 그 단일화라는 게 첫째는 서로 간에 정치적 신념이 같은데 후보가 난립되는 것을 유권자가 제일 답답해하고요. 두 번째는 국공합작처럼 너희들 신념이 좀 다르지만 더 큰 적, 지금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견제의 단일 축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경우 좀 다르지만 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르지만 안철수 후보가 저하고 뭐 같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한번 뭉치면 낫겠나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깊이 검토하고 또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나 또 그 당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가 거론하거나 또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냥 간다. 일로 매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이 그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월 8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이런 일정을 생각할 때 지금 김 후보 말씀은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는 나서서 내가 주장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김 의원께서. 아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리더십 문제 가지고 일전에 조금 내홍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 계셨는데 지금 자리에 뜨셨는데 나경원 의원 등 해가지고 몇 분이 중진 의원들이 홍 대표 얘기 말이 좀 거칠다 그리고 독단적 리더십이다 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좀 지적을 해가지고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물론 홍 대표의 이 강한 리더십으로 그나마 한국당을 좀 지금까지 이끌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극과 극의 평가에서 홍 대표 리더십의 문제를 좀 느끼시는 일부 지방선거 후보분들이 홍 대표가 지원 유세를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걸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조금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눈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홍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신다면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홍준표 대표와 저는 정계 입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같이 하고 같은 상임위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쭉 했는데 홍 대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지만은 직관적으로 본질을 빨리 파악을 해서 말 자체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그런 점이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또 우리 홍준표 대표는 경남지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 또 도립의료원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식이 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하고는. 그래서 그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게 있고 또 문제 해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합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도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도립의료원 또 진주의료원 이상으로 경기도립의료원이 굉장히 강성입니다. 민노총의 최강성이 경기도립의료원이고 많았는데 저는 한 군데도 폐시 안 하고 다 노조와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상의료 부분도 당시 김상곤 교육감하고 관계해서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어떤 파국에 이르는 방식보다는 이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만한 타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정을 하더라도 반대되는 사람은 무조건 그렇다고 시정이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어요. 일정하게 원만하게 타협을 하면서도 그 뜻을 또 바르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여러 면에서 일반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거칠고 왜 꼭 말을 저렇게 하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당내에서 또 여론에서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선거를 맞이해서 당내의 이런 분열 또 그러지 않아도 이명박 박근혜 친박 친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다 감옥 가 계시는데 또 우리끼리 또 지금 친홍이다 아니다 또 싸워가지고 하는 그게 과연 옳으냐. 제가 홍준표 대표하고 생각이 100% 같지는 않지만 저는 늘 사석에서 이야기합니다. 홍 대표님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 이야기 안 받아들일 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놓고 공개적으로 언론을 대놓고 당대표를 비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행보를 다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시점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단결을 위해서 옳으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대통합의 원만하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은 꼭 홍준표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 또한 홍 대표 이상으로 책임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대동단계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확고한 자유통일, 확고한 시장경제, 자유기업, 자유언론, 지금 자유언론은 또 저는 위협받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자유언론, 그리고 뭐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탈북자를 북한에 돌려보낸다는 검토 자체가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개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서울을 또 옮긴다. 뭐 이런 개헌을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겠다. 역사에 지금 광복 70주년인데 이거 지금 우리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도 안 하겠다. 이 무슨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당의 제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홍준표하고 또 뭐 비판해서 또 갈라지고 뭐 서로 뭐 유승민하고 다 갈라지고 나면 누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합쳐서 잘못 가려고 하는 우리나라를 제대로 똑바로 가서 어떻게 하든지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핵 폐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뭐 평양 냉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 폐기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잡혀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중심을 잡으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지. 핵심과 중심은 다 빠지고 그냥 뭐 냉면을 못 먹어서 뭐 우리가 환장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보수 진영 아까 후보께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진보하고 보수 진영의 이 격차들이 굉장히 좀 크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 격차가 더 커졌는데 그런데 그 격차를 그리고 그 이길 방법으로 후보께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통합 뭐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런 정치구도 상황이라면 앞으로 진보 진영 또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10년 내지 20년도 더 연장해서 갈 수 있다. 사실 지금 같은 지지율이나 판도로 보면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라는 거는 얼마나 예를 들면 6.12 미북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며칠 만에 죽었다 살았다 뭐 53시간 만에 죽었다 살았다 막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럴 것이다. 누가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6월 25일 날 6.25 전쟁에 남침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79년에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뭐 우리 다 모르는 일들이 엄청난 사건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다. 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산술적으로 뭐 이렇게 꼭 볼 수가 없다. 통계학적으로 볼 수 없다. 여론조사로 볼 수 없다.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갑자기 벼락이 치고 또 천둥이 치고 이런 수도 있고 폭우가 쏟아지다가 개이기도 하고 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치를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허해야 된다. 김문수가 뭐 떨어질 줄 누가 알았으며 또 과거에 김문수가 당선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표 깨는 날까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정치는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평가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여쭙겠습니다. 후보께서 출마하시면서 그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그때 이후에 뭐 지금도 말씀이 거의 일관되신 뜻이겠지만 문재인 좌파 광풍을 잠재우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사회주의 정부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를 넘나들고 그리고 정부 출범 1주년 뭐 여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특히 대북 정책 포함해가지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거의 80%를 웃돕니다.
이 김 후보의 이런 인식이 혹시 일반 국민들의 여론 인식하고는 좀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결국은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주 잘하시는 게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또 항상 웃으면서 또 아주 뭐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뭐 심지어는 김정은이하고도 나는 저렇게 소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하고도 막 너무너무 소통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백악관에 가서도 저 같으면은 그 트럼프가 사실 상당히 저는 모욕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아니고 이거 무슨 뭐 예방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저도 뭐 여러 나라 정상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뭐 영 그냥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당하고서도 늘 싱글벙글 하시는데 참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나라의 국가 원수, 국군의 통수권자, 지금 주적이 누굽니까? 군에 왜 갑니까 지금? 북한의 핵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 핵을 트럼프가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까? 그럼 북한 핵은 우리 민족끼리니까 우리 핵입니까? 뭡니까? 저는 정말 언론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그런 언론도 없고 그런 정치인도 없다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70년의 역사가 과연 무엇을 낳았느냐, 열매가 무엇이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 자신이, 저는 과거에 좌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좌파 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제가 그 좌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고민해 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길, 한미동맹의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중국하고 소련하고 같이 사이좋게 공산당을 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런 면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이 가치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정치 세력과 자유 언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한 미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 박수를 친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를 못 받을까?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지금까지 누구에게 돈을 줬냐? 이명박 시장도 월급 타서 다 박원순 시장한테 다 많이 주고 각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거 많이 줬는데 결국은 뭐 다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어떻게 했냐 이런 점에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반성과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우리들 자신이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반성해야 될 점이 가장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선정 차장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제 질문 앞서서 하나 아까 김정권 의원 질문 중에 답변 안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홍 대표 지원 유세 오신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 지금 어제도 같이 또 우리 강현재 저 노원병 후보자 하는데 그것도 같이 갔고요. 뭐 지금도 같이 많이 조우를 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댓글 조작 관련해서 좀 드루킹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이제 우여곡절 통과됐습니다. 드루킹이 과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경수라는 문재인 후보 측근과 조직적으로 거래를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한국당 후보 중에서 가장 좀 세게 드루킹에 관련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댓글 공작 비리 공동체라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던데요. 근데 이런 비판에 앞서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 한국당의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당에서 하든 당이 못하면 이제 김 후보라도 먼저 사과하고 들이키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냐 하는데 혹시 사과하실 용의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 당이요. 예, 국정원 댓글 조작 문제. 국정원 댓글은 물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라는 거는 국가기관 중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미국 CIA가 뭐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정원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댓글만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를 계속 해올 때 여기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정원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저는 드루킹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뭐 드루킹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경찰이 이 드루킹의 문제를 알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은폐해 왔다는 것, 그리고 이 드루킹에는 최소한도 대통령의 영부인께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보자고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는 점, 지난번 대선에도 여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미 국정원 이상으로 많은 양이 밝혀져 있다는 사실. 그러나 특검을 남겨놓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저도 이 댓글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댓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욕도 많이 먹고, 이 댓글이라는 게 매크로든지 뭐 킹크랩 이런 게 있다는 자체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떼거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댓글 공작을 위한 그 시스템이나 이런 조작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 주변에서 저질러지거나 은폐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금이라도 검찰과 경찰이 이것을 특검 이전이라도 빨리 밝혀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대응하는 거 보면 김경수 후보라든지 여러 사람이 청와대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보다도 더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문제가 있죠. 사람들. 우리도 문제 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이상으로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이 댓글에 대해서는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상대도 그런 거 있을 때 비슷하게 하는 거 이런데 내로남불 그러지만 내로남불이 좀 심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좀 심하다. 그래서 이 댓글 공작 공동체로서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이거는 꼭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과거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조금 확인을 하거나 좀 위험한 발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패널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 CIA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CIA도 사실 국내 정치 관여는 금지돼 있고 관여한 게 적발이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국정원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시면은 과거 10년 보수 정부 때야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정원이 어쨌든 정부가 바뀐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 후보를 상대로 해서 댓글 조작을 하거나 이래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정원이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이 드루킹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과정에 국정원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리고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이 드루킹은 그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또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김 후보께서는
좀 문제가 없다고 아직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국정원이 한 것, 국가의 비밀 공작하고 대북 공작을 책임진 데가 한 것하고 대통령 선거 때 한 지금 당선된 대통령 주변에서 그걸 한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선거 운동으로 한 거하고 국정원이 자기 나라의 사이버 공간을 지키기 위한 것을 한 것하고 이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도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고 특검이 남았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제가 뭐 국정원이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어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댓글을 달고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큰 의견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나 국정원이라는 그 조직의 특수성에서 그 부분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옳으냐 하는 것은 저는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돼야 되지만 지금 국정원 원장을 3명 구속시키고 4명 했다가 하나는 적부심은 나왔잖아요. 이래가지고 과연 국정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정원이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선정 차장 예, 예. 질문 또 해주시죠. 그 못다한 정책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으로 가정 파견 보육교사 제도 도입, 다양한 보육 공약 제시하셨더라고요. 또 어르신 정책에서 경로당 식사 도우미, 주치의 학대 지원, 60세 이상 대상 포짐 무료 접종, 그리고 또 장애인 정책으로 대학과 연계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지원 등 소외받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여러 개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야기를 해도 기존의 것과 좀 차별화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출산율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께서는 저 출산율을 정말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뭐 그 돈 주는 이런 정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어르신들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없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는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딱 필요한 분에게 무한 돌봄을 하는 겁니다. 제 복지의 핵심은 필요한 분에게는 무제한적으로 지원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봐드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복지는 칸막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격화된 한계 내에서만 도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 소위 사람 중심의 복지가 아니고 제도 중심의 복지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도록 해본 것이 바로 경기도에서 한 무한 돌봄입니다. 이 무한 돌봄의 핵심은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과 관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거는 전부 공무원을 더 뽑아서 그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복지사로 가가지고 수십 년 평생을 해온 서울시내 복지관만 100개입니다. 이 100개의 복지관장부터 복지사들을 전부 다 지휘 명령 통제를 하는데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럼 공무원 중에 복지직 공무원들이 꼭 복지학을 전공했냐? 뭐 인터넷으로 공부한 사람도 많아요. 그 뭐 복지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는데 뭐 갑자기 공무원이 돼서 완장차고 뭐 복지관, 복지사, 뭐 서울시내 엄청난 사람들 다 지휘하고 자기들이 모든 재원을 가지고 해나갈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건 민관이 협력해야 된다. 복지는 특히 돈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복지는 반드시 민간의 사랑, 내가 어떤 종교적 이유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자기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또는 높은 시민의식에 의해서 복지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든 이런 자원봉사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적 자원과 그 사랑의 뜨거움과 그리고 재원과 무료 봉사 이런 것들을 플러스 관의 세금과 관의 조직이 가미돼야 되는 것이지 자칫 관의 세금과 관 조직으로 민간이 잘해오는 영역을 다 골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을 자꾸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것은 지금 굉장히 우려해야 될 점이고요. 이건 돈도 감당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또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없어요. 공무원이 하는 게 뭐 따뜻한 거 봤습니까? 공무원은 차갑습니다. 회계 따집니다. 감사 따집니다. 자기 업무 따집니다. 영역 따집니다. 칸막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 무한복지, 민관협력 무한복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낸 복지는 다들 보면 가장 그 현장에 맞는 제가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것만 많은 겁니다. 출산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데 복지부 따로 하죠. 여성부 따로 하죠. 노동부 따로 하죠. 뭐 총리실 전부 따로따로 국밥인데 교육부 다 하는데 하나도 맞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니입니다. 애 낳을 사람이 낳아야지 뭐 백날 복지부 교육부 뭐 다 달라붙는다고 됩니까? 애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 애 안 낳습니까? 왜 애 하나밖에 안 낳아요? 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 못해요. 왜? 공무원들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건 내 밥그릇이야. 노동부는 이건 우리 밥그릇이야. 교육부는 우리 또 출산 왜 안 됩니까? 애 낳아서 영세부터 길러내가지고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경기도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야간에 출근하는 엄마들, 지금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경찰 엄마, 소방관 엄마, 그리고 뭐 반도체 공장은 다 상교됩니다. 수십만이 야간에 출근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 밤에 그럼 애를 어디 맡겨요? 저는 이 밤에 일하러 가면서도 애들 맡길 수 있는 24시간 365일 어린이집을 만들어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부터 야간에 남해를 내가 야간에 봐야 되느냐? 그러나 돈을 많이 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복지 제도를 위한 복지지 정말 그 수요자, 그 엄마, 아기,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복지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데 그 방식이 바로 민관이 협력하고 거기에 맞춤형 무한복지로 가야 된다. 이게 제 복지의 핵심이고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면은 제가 워낙 어렵게 살아봐서 어디 가면은 어디에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있고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필요한 것을 도와줍니다. 내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를 설명해서 신청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는 오랜 복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구석구석 골목마다 서울 시내도 골목마다 다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바로 인터넷으로 사회복지 공부 좀 하고 갓 공무원 돼서 동사무소 온 사람들이 좌지우지 돈을 쥐고 행정명령 서류를 가지고 끌어가는 그 복지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복지인들에게 맞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복지가 안 됩니다. 자,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마무리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보수개혁 방안에 대해서 김정근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지금 보수 논객들도 보수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비전의 부재. 지금 이 보수 정치가 그 미래 이 젊은이들한테 보여줄 비전이 지금 명확히 제시되는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의 부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어떤 그 보수 진영에서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치열한 어떤 투쟁이나 하는 공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물 그 중에서도 리더십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번째만 여쭤보겠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결과에 상관없이 리더십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다시 심기일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저는 젊은이들이 우리 편에 안 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그런 정치 세력은 미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비상대책위원으로 제가 할 때 우리 당헌을 개정할 때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죠. 어려우면 자기 집에 자식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젊은 대학생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문제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대로 비전 정책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본 바이블이 없습니다.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거 때 되면은 사람들 어디 뭐 변호사 몇 명 뽑고 언론인 몇 명 뭐 이렇게 뽑아다가 그 지역 유지 몇 명 뽑아다가 후보 내세우는데 이거 안 됩니다. 확실한 비전 정책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훈련해서 길러내는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치인을 기르는 학교. 그리고 그 인재가 하루 이틀 만에 안 크겠죠. 밑에서부터 쭉 훈련을 시켜서 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작이 대학교, 저 늦어도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30대쯤 올라오면은 상당한 수준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이야기해봤자 별 감동이 없습니다. 이 지도자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벌써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금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모두 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아무런 그런 다른 사심 없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행보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방송 중계 시간 당초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마무리 발언을 준비하셨어요? 하여튼 저는 좌파도 해봤고 지금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또 해봤습니다. 정치도 해봤고 행정도 해봤습니다. 저는 노조도 해봤고 시민운동도 해봤고 제도권에서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우리 정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절망하는 민심, 민생을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김 후보께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문수